이번에 갑작스럽게 리플과 카르다노가 갑자기 서로 물어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법안이 앞으로 누가 다음 세대의 금융 시스템을 지배할 것인가, 여기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 법안의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 액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싼 충돌의 본질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이 거시경제의 연쇄 작용까지도 한 가지 흐름으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플 XRP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 터지면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됐고요. 또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가 계속된다. 그럼 은행들은 매우 곤란해지겠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해주고 또 이자 차이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자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커지고요. 또 반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라거나 이 디파이 플랫폼이 달러 가치랑 같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더 얻은 돈보다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옮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런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에 2028년까지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조 원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또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거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엄청난 문제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중동 전쟁이 미국의 금리를 묶어놨고요. 또 묶인 금리가 은행들을 극한으로 내몰았고 궁지에 몰린 은행들이 클래리티 법안의 독소 조항을 심기 위한 이 미국 의회의 사활을 건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소 조항의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를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겠다라는 거고, 전쟁이 기름값을 올리고 또 기름값이 금리를 동결시키고 동결된 금리가 은행의 로비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암호화폐 법안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이 완벽한 연쇄고리가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클래리티 법안을 놓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죠. 갈링하우스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스킨스는 이 법안을 죽음의 덫이라고 부르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 같은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리플의 사정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요, 리플이 이미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리플 하면은 이 개인분들께서 열광하는 코인 프로젝트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도이치뱅크가 리플의 결제망을 도입했고요. 또 일본의 SBI 홀딩스가 RLUSD를 핵심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까지도 이 자기네 토큰화된 미국제 펀드의 결제 레이어로서 RLUSD를 지정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동맹국이 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리플한테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리플의 RLUSD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이자를 주는 모델이 아니라요, 이 기관 간의 송금과 결제를 중개하는 인프라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주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 생기겠고 또 리플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는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이 법안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개는 디지털 상품, 또 이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이 CFTC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개는 투자계약자산, 이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관리합니다.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자유롭겠는데 투자계약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럼 증권법에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변호사 군단과 로비 자금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걸 통과할 수 있겠지만요, 작은 개발팀이나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에 대부분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SEC의 증권 규제 아래에 놓이게 될 거고, 거기다가 오픈소스 코드를 만든 개발자에게까지도 또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호스킨슨이 이거를 죽음의 덫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큰 돈과 라이선스를 가진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 기득권 독점 구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카르다노가 그냥 비판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은 실제로 기술적인 대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3월 25일 영국의 모니먼트 은행과 2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350억 규모의 예금을 토큰화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 카르다노의 프라이버시 사이드 체인인 미드나잇이라는 기술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성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때 이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보여주지 않고도
나이가 충분하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은행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또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리플처럼 별도의 은행 인가를 받지 않고도요. 또 기관의 돈을 다룰 수 있다는 기술적인 반격인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이렇게나 잘 나간다면 XRP 가격도 당연히 폭등하는 게 맞겠죠. 이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지금 상당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리플을 사면서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세계의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할 때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쓴다. 그럼 XRP를 사야 되니까 그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은행들이 지금 XRP를 안 씁니다.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코인을 송금에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신에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사용하고 있죠. 환율 변동에 대한 위협이 없고요. 규제도 통과했다 보니까 블랙록이나 도이치뱅크, SBI도 전부 RLUSD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XRP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기 위한 수수료, 쉽게 말씀드려서 네트워크 통행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행료가 건당 0.00001 XRP 수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위에서 수십억 달러치 자산이 오고 가더라도 XRP 자체가 소모되는 양은 이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죠.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RLUSD 시가총액이 1년 만에 1278% 성장했죠. 하지만 XRP 가격은 2025년 7월 고점인 3.65달러에서 끝없이 밀려가지고 지금 1.3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62%가 빠진 건데요. 리플이라는 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XRP라는 토큰은 그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이 구조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이 흔한 말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시장에 대해서 어렵고 또 복잡하고 스스로 어렵게 접근을 하시면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올 때 또 알트나 단기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싸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입한 A라는 코인이 순간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서부터 핵심이 갈리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최근 스토리 코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지만 순간적으로 내려왔고 또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물타기 대응을 통해서 평단은 낮추고 비중은 늘려가지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목표 타점까지 도달해서 익절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살짝 시간은 길어지더라도요. 그만큼 평단이 낮아지고 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시점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